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S.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는데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꽃은 너무 빨리 피어가지고 다 져버리고, 꽃 축제 하는데 꽃 없는 꽃 축제가 많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 감기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470페이지 실무할 차례죠. 실무부터는 시험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가 많이 출제됐고요. 지난주 했던 게 9문제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거 제목만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전부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원칙 거래 당사자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지만 중개거래일 경우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이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한 자 면제 감경해 주는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3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 자진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2법은 손 보겠다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입법도 손 안 보고 있고요. 특히 주택임대차 신고 이거는 손본다 소리 안 했습니다. 아예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래서 신고 대상은 광역시,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만 해당되고요. 그 외의 군지역, 광역시,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 또는이기 때문에 이게 40만 원이면 6천만 원이라도 신고해야 되겠죠. 딱 6천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초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6, 30, 31 해가지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출제됐습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역시 해제 등의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절차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1년 유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유예 돼가지고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신고를 올해 5월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원래 30일 이내 하는데 유예했다고요. 2년간.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안 하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2년 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시험에 32회 때 두 문제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인데, 공인중개사법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 재원인데,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각각 했다는 것은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시험에 공인중개사법하고 합해서 한 문제는 나온다. 32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다가 33회 때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32회 때 두 문제 나오고, 그 기출문제 뭐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반대로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하고 반대로 나와요. 만약에 작년에 수학이 어려웠으면 올해 수학이 쉽고,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올해 쉬울 가능성이 많고, 작년에 쉬웠던 건 올해 어려울 가능성이 많겠죠. 1차는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차는 민법이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는 학개론이 어렵고, 이렇게 1차는 거의 해마다 그렇게 되고, 2차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수업 다 들으면 공인중개사법은 80점 나옵니다. 어렵기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어려워졌어요. 이제 공법을 어렵게 내면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오죠. 공법을 어렵게 내면 점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공부를 해봐야 요령이 생기겠죠.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 특별한 예외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특례 적용 특별히 예외 없고요. 매매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취득, 상속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문자야, 암기 프린트 27번. 네 군데에서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9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이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목에서 9문제. 32회 때는 7문제 나왔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렵게 느낍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7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X.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7년 지정할 수 있다. X로 출제됐다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고요. 이게 사전 허가인데 미리 받아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장이 19역에서 법원에서 80억 주라고 했는데 500억 보상받고 아파트 84제곱미터 2채 더 받는 걸로
합의를 했대. 그래서 장이 8구역에 또 180억에 사우나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민원이 뭐 수만 건이 그 주변 주민들이 민원 엄청나게 제기됐다는데요. 그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래도 좀 뭐 고려 대상은 될 수는 있겠죠.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은 느낄 수 있겠죠.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는 실수요성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성전으로 사용하겠다, 실제 사용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은 또 이거 알박기다, 이렇게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허가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허가 신청을 하려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리 할 수 없죠. 계약도 안 했는데 인적사항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에. 그래서 사전 허가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사전 허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는 허가 받을 것을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리 안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계약해놓고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고요. 아니면 중도금 같은 거는 지급 안 하겠죠. 중도금 지급해도 이거는 허가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죠.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 불허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면적.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32번에 기준 면적 암기해야 됩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은 기농한 임백천, 이거 다 이 기농한 임백천 요 세 개만 그냥 한 거예요. 임백천, 백은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농, 기자도 이게 기타 얼마에 250, 농지는 500, 임야 1000, 두 배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에 기농한 임백천, 기타 농지 임야 이 뜻이에요. 기농한 임백천이. 이거 기준 면적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 암기 프린트를 가장 제가 강의를 해봐도 그렇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적어봐야 돼요. 작년까지는 제가 칠판에 적었는데 올해는 이거 적어놓은 거 보고 읽으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없으면 이제 강의 못 하겠어요. 이게 없을 때는 칠판에 다 적으니까 없어도 그냥 잘잘잘 나왔거든요, 글자가. 근데 이거 자꾸 보고 읽기만 하고 내가 직접 안 적어보니까 교환이 없으면 이제 강의를 못 하겠다고 기억이 안 나서 면적이. 그만큼 써보는 게 기억에 가장 오래 남더라고. 제가 해봐도. 그 써볼 수 없으면 읽으라도 입으로라도 움직여 봐야 돼. 소리를 내봐야 된다고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빨리 잊어먹어요. 눈으로 보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버려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보고 소리 내기 힘들면 그냥 막 그 입 속에서라도 소리를 내봐야 돼요. 혼자 스스로. 자꾸 입을 움직여봐야 기억이 오래 남고, 가장 좋은 거는 적어보는 게 가장 기억이 오래 남아요. 우리 학원에도 이거 한 페이지씩 암기 프린트 그 56번 56페이지 적는 분 계시더라고요. 1페이지 하나씩 1번 목적 2번 그 암기 프린트를 하나씩 한 페이지에 적어본다고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똑같아요. 뭐 나이 먹거나 젊거나 똑같은데 나이 먹으면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뭐 생각은 나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뭐 사람 이름 이런 거. 와이프가 누구 뭐 현민가 누구 죽었냐 묻는데 입에 이름이 안 나와. 누구 뉴스에 보기는 봤는데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현미 본명이 뭐냐 묻는데 내가 본명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김뭐던데 그거 알 수도 없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그 밥 전부 다 옛날 송혜 선생님도 밥 그저 하루 전날 밥 먹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현미도 밥 먹고 그랬다더라고 친구. 그리고 그 다음 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예요. 공부 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저도 와이프 보고 그래서 살다가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면 이야기해라.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죽으면 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 너하고 사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혼해 줘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혼하자. 진짜 이혼하자니까 이때까지 했는데 억울해서 못하겠다 오히려 이러더라고. 이제 자꾸 그러길 하자 하니까 안 한다고 해야 자꾸 하자고 재미가 있는데 진짜 하자고 하면 하려면 일찍 이야기하지.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서야 왜 이야기하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참 이거 와이프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자 의무기간입니다.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의무기간 32번에 동그라미 6번 2년, 4년, 5년이 있는데요. 2년이 뭐냐면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 2년입니다. 대토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입니다. 허가 위반하면 계약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했는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매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공법에 농지법에 있고요. 건축법에 있고 여기에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험에 분묘기지권, 농지법, 확인설명서 여기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무에서는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중개보수 받는 게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딸랑 계약서 한 장 적어주고 몇백만 원씩 무슨 수수료를 받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국민들은 일부. 물론 수수료가 아니고 중개보수인데 옛날에 복비라고 부르다가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아직도 중개보수 이런 말을 안 쓰더라고. 현업에서는 아직도 수수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 대가 즉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보험료가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 받겠는데 그 1억 보증 협회 1억 보증가입하면 19만 8천 원이었어요. 19만 8천 원. 근데 2억으로 받겠잖아요. 2억으로 받겠어. 저는 공제료가 19만 8천이면 39만 6천 원인가? 39만 6천 원이에요. 39만 6천 원 받을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 21만 원도 안 받아요. 20만 뭐 몇천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지금 2배로 받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한 2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고 이제 매년. 그 이제 협회 왜 그렇게 했냐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인가 받았어요. 옛날 1억일 때. 이제 2억이 되니까 협회는 20만 6천 원. 그 이제 협회가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협회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협회하고 그 서울보증보험하고 경쟁이 되니까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요. 20만 뭐 21만 원 몇만 원밖에 못 올렸잖아요. 이제는 서울보증보험이 옛날에는 10만 3천 원이었거든요. 협회가 19만 8천 원 받을 때. 그 협회는 지금 20만 원. 협회는 지금 이제 어쨌든 서울보증보험이나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회 가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나옵니다. 공법에서 2문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수험생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2문제 나오니까 뒤에는 포기하자 그냥 이렇게 대부분 그러더라고.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열심히 하고 12문제 나오니까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무에 가서 농지 이건 중요해요. 농지 중개하는 거는. 그리고 농지법은 쉽습니다. 어느 정도 계략적 내용만 파악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점수 받기 가장 좋은 게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합해서 16문제죠. 주택법, 건축법 7문제씩 이게 농지법 2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16문제 과락은 면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려요. 내용이 워낙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 뭐 용적률, 건폐율 그거 다 암기할 수도 없잖아요. 한 문제씩 나와요. 간혹 다 암기하기 힘든데
뭐 건축물의 용도 분류 그 뭐 29개, 29개인가요? 그거 다 암기하기 어렵죠. 한 문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건축물의 용도 분류 보면은 쉽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건축법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변경해 준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실제로는 못해요. 하위 법령에 의해서 못한다고요. 말로는 해준다 했는데 정화조 새로 묻어야 되고 주차장 면적 주차 대수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주차 대수 이런 걸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 건도 지금 변경을 못해서 변경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도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그 수분양자들은 하고 싶어 해요. 분양받은 사람. 근데도 100%또 동의받아야 되고요. 수분양자 100%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쉽지 않죠. 공산주의에서 총 들고 무조건 동의를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100%는 안 나와요. 민주주의에서는. 자, 농지법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요. 농지법이 중요하죠.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는데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럼 절대농지는 절대로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어디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럼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 예를 들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쉽게 말하면 절대농지에 해야 됩니다. 투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프로그램이 이게 절대농지를 다 해제하는 걸로 10년 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와 있어요. 계속 앞으로 해제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그 절대농지에서 해제될 지역을 샀다가 해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이미 가치가 반영돼 있거든요. 상대농지는 예를 들면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 돼 있으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아닌 걸 샀다가 싼 걸 샀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게 변경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서울에 제가 강연을 하고 옆에 그 삼표 시멘트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일반 주거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걸 상업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어요. 5배 시세 차이가 난대요. 그 레미콘 공장인데 이제 주상복합 짓는데 성수동인가 서울에 거기. 그래서 그런데 해야 돈이 된다고요. 그 현대건설에서 팔았나 봐요. 정의선 이 사위라더라고. 그 삼표건설 회장 사위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팔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미리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미 뭐 개발 상업지역 이런 거 좋은 건 알지만 이미 비싸다고 그거는 다 가격이 반영돼 있다고요. 아닌 걸 싼 걸 샀다가 농지도 절대농지는 싸단 말이에요. 그 싼 걸 샀다가 자꾸 이게 팽창되니까 대도시 근처에 있는 거는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농사만 짓도록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제될 예정인 걸 사는 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꼭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야 된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그는 본인이 알아서 투자해야지 뭐 제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알거지인데 제가 뭐 부자 됐으면 제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론대로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 그냥 아무 무식하게 투자해야 돈 벌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다. 주거용 1의 서식, 비주거용이 2고 토지가 3이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4의 서식이고요. 확인설명서는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고 서명 및 날인입니다. 3년 보존은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4개가 있는데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딱 2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473페이지에 있는데 중개 470 메뉴에 보면 그 단원 열기 그 470페이지 그걸 한번 읽어 보시는 것 시험에 직접 안 나오지만 도움은 돼요. 그 실무의 470, 471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자, 실무 과정인데 실무라는 게 뭡니까? 실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팔릴 때까지 과정이 실무예요. 실무 손님이 와가지고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팔릴 때까지 과정이 실무라고요. 중개실무.
자, 그래서 실무하려면 뭐예요? 중개계약, 리스팅, 중개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이라고. 조사 확인. 조사 확인을 한 후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업의 실장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손님이 아파트 내놓는데 그럼 저는 예, 지금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그럼 뭐 하려고 하려는데 아파트 다 구조 똑같은데 가서 놀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아파트라도 직접 봐야 설명하기가 쉽죠. 인테리어라든지 뭐 발코니 확장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의심하고 뭐 딴짓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왜 가려고 하냐 뭐 이렇게. 내가 여자 혼자 있는지 둘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 아파트 앞에는 남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여자분 혼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낮에. 그 남자 혼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사물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 영업, 마케팅, 판매. 이게 실무에 가면 돈 벌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활동이.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중개활동은. 왜냐하면 돈 못 벌면 자기만 망하면 되지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국민재산권보호, 공공복리, 국민경제이바지, 국민경제이바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중개활동 못합니다. 이거 신이 모든 능력을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잘하면 영업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수석한 사람은 100% 다 망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 무조건 성공한다. 근데 불안해서 그렇게 딱 60점 받기가 쉽지가 않죠. 한 70점 이상 받을 걸로 목표로 공부해야 60점 나와요. 자, 그래 중개활동을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한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 조사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 체결하는 거 두 가지가 실무에서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개계약. 아까 중개계약이 뭐냐면 매도 의뢰인이 팔 사람이 개업공개사한테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집 살려고 왔는데요. 이러면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돼.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이걸 공부를 안 하는 분들, 일반인들한테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그냥 매매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래계약은 문서로 하고 중개계약은 말로 하는데, 서식은 법정 서식은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473페이지에 있는데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맨 밑에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쉽게 말하면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물 계약이다, 요식 계약이다 하면 X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민법에서. 근데 이거는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유상 쌍무 계약이다. 유상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이고요. 쌍무 계약이다.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 무상계약, 편무계약 하면 X입니다. 6회 시험에는 중개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쌍무계약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 4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길게 적어놨는데요. 왜 쌍무계약이냐 하면은 쌍방의 의무가 개업공개사가 집 팔아주세요 하면 무조건 팔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팔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완전히 무조건 팔아달라고 해서 꼭 팔아달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쌍무계약은 아니고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고 하고 그 외의 중개를 민사중개를 하는데 부동산 중개, 직업 중개, 혼인 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입니다. 사람 소개시키는 거 민사중개입니다. 직업 옛날에 우리 부동산 1970년대만 해도 복덕방에 가면은 그 인력사무소처럼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다방 같은 데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돈 없다고 하면 대출도 알선하고 대출도 해주고 그랬어요.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 옛날에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사중개도 했다고요. 혼인중개, 직업중개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비전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전, 무슨 법전에? 민법 법전에 비전형,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무명계약이라는 말도 무명, 이름이 없다. 어디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다. 같은 말이죠. 무명하고 비전형하고. 그래서 무명계약이다. 전형계약, 유명계약 하면 X다. 민법에 전형계약, 유명계약이 15개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등 15개 계약이 있습니다. 혼합계약이다. 이 전형계약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형태다. 도급, 임치, 현상광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위임계약하고 유사하다는 게 판례다. 그래서 민법에 수임인은 우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임의적 계약이고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죠. 계속적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이런 거 계속적 계약이죠. 시험에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자, 중개계약의 유형. 요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거의 해마다 나오더라고. 이게 중개계약의 유형이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근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오히려 안 나오고 있어요. 간평의 부동산 원론에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가. 자, 우리 교재는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476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477 독점 중개, 전속 중개가 있는데, 일반 중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미국에서 이 오픈 리스팅은 소송회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 현업에 나가면 개업공개사의 적은 손님이다. 개업공개사다. 누굽니까? 개업공개사의 적은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개업공개사의 적도 개업공개사더라고요. 저는 가장 슬픈 게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뭐 교수님 하고 이러다가 현업에 나가서 뒤통수 치는 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슬플 때마다 저는 다 폐업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개업공개사 이력을 다 공개하겠다. 폐업한 이력, 행정처분 받은 이력 이런 걸 다 공개하겠다. 뭐 이게 그 전세 사기 이런 게 개업공개사가 많이 연루돼 있어. 그럼 행정처분 과태료 받은 거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협회에서는 또 난리 나고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거든요. 전과 기록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게 운전면허 운전하다 과태료 한번 냈다고 그 차에다가 위험한 운전자 이런 거 해가 써붙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그러면 손님 못 받겠죠. 그렇게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러면 손님 안 올라가겠죠. 그런 걸 다 공개하면 그 안심 전세 앱에다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죠. 지금 전세 안심 전세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심 전세 이렇게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지금은 거의 조회가 안 되는데 계속 구축을 할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위험한 개업공개사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행정처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이 중에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뒤통수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에서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 한 명만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속일 가능성이 많다고 빨리 싸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싸게 손님한테 말해가지고 빨리 가격이 싸야 손님이 계약할 가능성이 많죠,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 익스클루시브 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딱 특정한 계약공개사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줘가지고 누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중개보수를 독점을 맺은 계약공개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독점 중개 계약하면 주인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해도 됩니다. 직접 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해도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독점 중개는 없고요. 전속만 있습니다. 전속. 독점하고 차이점은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안 지급 안 한다고 스스로 발견한 경우 비용만 실비만 준다고요.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하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다고요. 전속 중개계약 스스로 발견한 경우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학원 잘 나올 거죠. 이제 나오죠. 계속 다녀야 돼 지금. 지금 자꾸 틀리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공동중개 이게 9회 때 MLS 방식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문영기 교수가 강원대 문영기 교수 출제할 때 MLS 방식이다 했는데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 둘 이상의 계약공개사가 개입돼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걸 공동중개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물건 빼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그 누가 들어가서 그 물건 접수를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중개를 해도 별로 물건 빼돌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동중개를 하는데 정보망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한 20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부터 이게 인터넷이 활성화됐거든요. 저는 1999년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때 중개업소에는 보니까 팩스로 주고받더라고. 물건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으면 물건 받아가지고 공동중개하는 거 자기 혼자 그냥 중개 다 해버리고 혼자 보수를 다 챙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동중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누가 왔다 갔는지 CCTV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공동중개,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중개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공동중개 반대가 단독중개입니다. 단독중개는 양쪽에 다 중개보수 받는다고 혼자 중개하고 공동중개는 한쪽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중개 하려면 한 건 하는 걸 공동중개하면 3건, 4건 할 수 있다고 계약을. 저도 실제 군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그 이 편한 세상 33평 지금 계약할 사람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가능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보고 전화한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인데 그 하면 공동중개잖아요. 공동중개 할 거냐 이 말은 매수측 중개보수는 자기가 받고 매도측 제가 매물 나와 있으니까 매도측은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하면 반쪽밖에 못 받는데 그래도 하는 게 더 많이 벌겠죠. 욕심지기고 혼자서 다 하려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문제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외국 선진국은 거의 공동중개가 미국 같은 데는 거의 공동중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개하기는 더 좋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게 땅 넓은 나라는 거래 사례 자체가 없어요. 거래 비교를 하려 해도 시세라는 게 없다고요. 그 교육공개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 금액에 팔 거냐 오히려 역으로 역제한해가지고 판다고 하면 교육공개사가 사요. 미국은 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중개법인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미국 같은 데서는 팔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금세 한 달 만에 나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토지 같은 거는 막상 팔라고 하면 좀 쉽게 팔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순가중개는 뭡니까? 입금가, 인정작업, 현업에서 이런 말이에요.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평택 지제역 있는데 삼성전자 옆에 어제 그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 제 그 수업 듣는 학생이 거기서 5,000평 개발을 한다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다가구 지을 수 있는 거 25필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양한다더라고요. 그 분양하는데 제가 MGM 얼마 주냐 물어보니까 평당 10만 원씩 준다더라고요. 그러면 200평이 넘으니까 한 2천만 원 넘는 거예요. 그걸 중개하금 소개시키면 그 살 사람 소개시키면 땅 200평 정도 되는 거 다가구 주택 부지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 200평 넘는데 그럼 평당 거의 1,000만 원. 삼성전자 바로 옆이니까 평당 한 1,000만 원인가요? 200평이면 1,000만 원 하면 2억밖에 안 되나?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200평이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순가중가 얼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평당 10. 옛날에 토지도 그런 거 있다고. 평당 뭐 만 원, 그 임야 같은 거는 평당 한 10,000원만 먹어도 괜찮죠? 임야는 보통 평수가 큰 게 많으니까 평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먹으라 하고 그런 게 많았다고 옛날에. 지금도 물론 있고요. 그게 순가중개라고요. 순가중개는 공인중개사법 당연히 위반이다.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X입니다.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위반이 아니라 실제 수령해야 위반이죠. 평당 얼마 입금시키고 다 먹어라 그런 말 했다고 위반은 아니라고요. 실제로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위반이라고.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위반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면 순가중개계약 맞아요.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지만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해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조직 가능률화의 이상적인 게 공동중개고,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게 독점중개인데 우리나라에는 독점중개가 없다.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중개, 전속중개 두 개고요.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둘 다 서식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480페이지 조사 확인.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조사 확인하는 게 480페이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사 확인하는 방법. 481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484페이지 현장 답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 답사 X입니다. 현장 답사한다고 저당권,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공부 보면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있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실무상 뭐뭐만 하면 족하다 X로 출제됐어요. 뭐뭐만 하면 족하다. 족이 만족이잖아요. 충분하다 X라고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좋다고요.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해서 또 시험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보면 충분하다. X라고요.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진짜 100제곱미터 맞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좋겠죠.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공부에 안 나타나는 것만 하면 충분하다. X라고요. 그 실무는 부동산 학개론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게 있어. 법조문에 딱 없잖아. 이게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게. 그래서 좀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추세를 보면 근거 없는 거는 잘 안 냅니다.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자,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네, 앞에 법령에 쟀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하고 거래금액하고 달라요. 의뢰금액, 거래 예정금액, 거래금액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란 뭐냐? 이게 1999년도에 23년 전에 한번 출제됐어요. 그때 답이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지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 뭐라는 용어 정의가 법에는 없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니까 이게 일종의 시세라고. 시세를 설명해야 돼. 터무니없이 5억인데 이거 손님이 7억에 팔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7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요거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시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은 대로 호가대로 거의 다 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세 5억인데 7억에 내놓으면 팔아달라고 손님 데리고 와요, 안 와요? 보러, 물건 보러 옵니다. 왜 오냐 하면은 원래 설명할 때 좋은 거부터 설명해야 돼. 보여줘야 돼.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선보러 갈 때 여동생 데리고 가야 돼요? 언니 데리고 가야 돼요? 둘 다 데리고 간다고? 좋은 거부터 보여주면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동생 데려가면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안 좋은 거부터. 그러니까 7억 내놓으면 손님, 제가 내놔봤거든요. 옛날 3억 비싸게 내놓으니까 맨날 데리고 와요. 계약은 안 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 사람은 자꾸 오는데 안 되냐 이러니까, 사장님이 이거 한 3년 후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물어보니까 지금 그거보다 3억 싼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팔려야 이게 되니까 좀 급하시면 가격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기는 많이 데려오는데 계약은 안 됩니다. 비싸게 내놓으면. 일부러 데려온다고. 안 좋은, 아까 봤지 그거 7억,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이거 5억밖에 안 하는데 뭐 살래 이러면 5억 한다고 하잖아요. 그 처음부터 5억이라고 하면 안 사니까 아직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준다고. 이제 아까 7억짜리 봤지 이렇게 하면은 5억짜리가 쉽게 거래될 수 있으니까.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서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485페이지에 그 지금 기본서 박스 나와 있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법령에서. 자, 그러면 기본적 확인사항은 소재지는 토의대장, 임야대장, 지적 각종 공부를 보고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마찬가지고요. 면적도, 경계도, 지형, 시험에 경계, 지형이 있는데 시험에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기출문제지문 나왔어요. X죠. 지세는 뭡니까? 기울기 경사도잖아요.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니까 안 나와 있죠.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지세는 기울기니까 지세.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생긴 모양은. 자, 건축물은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뭐가 나왔냐면 방향, 설비, 외형, 노후 상태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에 안 나타납니다. 방향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은 정남향은 잘 안 짓더라고. 옛날에는 정남향, 정동향 이렇게 많이 지었죠. 근데 그게 너무 성냥갑처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요즘은 설계할 때 똑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막 방향을 틀고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모양이 다양하게. 외국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돼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성냥갑처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옛날에 일자형으로 막 딱 이렇게 남향으로 다 지어놨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5% 정도 아파트 비율이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아파트가 이리 많은 나라는. 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요.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하고 실제 그 얼굴하고 대조해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에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면서 후견 등기부를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돼요. 해당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는 친권자고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옛날에는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됐는데요. 요즘은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그런 게 많았다고. 옛날에 남편이 회사 사장인데 집에 생활비는 100만 원 주고 가계부 가지고 보고하라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퇴근하는 남편, 응급 환자 수송 차 다니는 거 있어요. 119도 아니고 114도 아니고 이런 거 응급 환자 수송 있죠. 몇 번이죠? 전화 몇 번에 하면 돼요. 그거 아마 인터넷 쳐보면 있어요. 응급 환자 수송.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남편 정신병원에 입원 가능하냐 물어보면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 강원도나 이런 데 갔다 전라도 저 어디 갔다가 입원시켜버린다고. 입원시켜가지고 족쇄 채워놔요. 한 6개월. 그럼 정신 멀쩡한 사람도 미쳐요. 독방에다 이렇게 수감하면, 족쇄 채워놓으면. 그래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거 판결 선고받아가지고 배우자가 재산 다 처분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좋을 때는 좋은데 미울 때는 엄청나게 미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설령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에 다 나온, 민법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민법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이 합유, 최고 강한 게 총유입니다.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단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분만 처분하려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합유는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다. 다만 비법인, 등기 안 된 법인의 경우에는 총유에 속하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이네.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확인인데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시험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는가, 을구 봐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을구 X, 갑구 X. 해당 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제한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을구를 봐야 되고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갑구를 봐야 되죠. 기재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런 거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표제부는 표시상이 나오는데 이 표제부에 나오는 표시상하고 대장상 표시상이 다르면 대장이 우선하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갑구가 우선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이름하고 소유자 이름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이름이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자, 법정지상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